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흰 눈에 덮여 초가집 지붕마다 두터운 소미불을 씌운 듯했고, 흙먼지 날리던 마을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겨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마을 한 구석, 퇴임한 박대감의 저택이 있었으나 그곳의 겨울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행랑채의 작은 방에 서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박대감에 돌아가신 첩이 낳은 딸, 이른바 서녀였습니다. 그 신분 때문에 서화는 핏줄이 섞인 가족들로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홀로 지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서화는 앙상한 어깨를 움츠린 채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배틀이 찰칵거리며 밤의 정적을 깨는 소리와 문틈으로 칼날처럼 파고드는 바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 멀리 따뜻한 안채에서는 박대감의 본부인인 민마님과 그녀의 딸 민서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이따금씩 밤공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은 그들의 웃음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마님의 기침을 다스리기 위해 다리는 쓴 한약 냄새와 민서의 저녁상에 오를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여 서화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화는 제 앞에 놓인 김이 다 식어버린 흰 쌀밥 한 그릇과 묽은 된장국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서화의 손은 멈추지 않고 묵묵히 배를 짰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배 짜는 일을 일찍 마치고 부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항아리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화가 며칠 동안 자신의 밥을 덜어내어 몰래 모은 찹쌀과 붉은 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르쳐준 떡을 만들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서화야, 진심을 다해 만든 따뜻한 떡 한 조각은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호호 불며 작은 시루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본 민마님이 매서운 눈초리로 행랑채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막 김이 오르기 시작한 시루를 본 민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귀한 쌀을 축내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느냐. 내 어미의 그 천한 피가 어디 가겠느냐만. 감히 주인의 것을 훔쳐 내주린 배를 채우려 해. 민마님은 모진 말을 쏟아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발로 시루를 걷어찼습니다. 하얀 김을 뿜던 시루가 마당의 눈밭으로 나뒹굴었고 뜨거운 팥과 뽀얀 떡이 차가운 눈 속에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서화는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증기에 손이 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박대감이 이 소란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눈밭에 흩어진 떡과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는 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엄격한 예법과 본처의 위세에 묶인 듯 차갑게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서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얼어붙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며칠 뒤 외딴 산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이 근방에서 가장 덕망 있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궁궐로 데려가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근거는 없지만 달콤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민마님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이것이 딸 민서를 높은 자리에 앉힐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즉시 딸을 치장시킬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민마님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가장 귀한 비단을 꺼내 민서의 새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으면 오색 빛깔로 반짝이는 눈처럼 고운 명주 비단이었습니다. 박대감조차 아끼던 그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민서를 위해 준비한 비단 한 필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하인들이 모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비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마님이 매섭게 눈을 빛내며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 비단을 숨긴 것은 다름 아닌 민마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화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마님은 서화의 낡은 옷 상자 구석에서 며칠 전 그녀가 눈밭에서 주워 모은 얼어붙은 떡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이 천한 것, 감히 네가 사내를 홀릴 옷을 지으려고 가장 귀한 비단을 훔쳤구나. 내 어미처럼 천한 집만 골라서 하는구나. 서화는 억울함에 떨며 아니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도둑이 나왔다는 치욕적인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박대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그는 자신의 딸을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내쫓으라 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셌습니다. 서화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던져졌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서화는 절망감에 울부짖었습니다. 서화는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문 닫힌 저작거리에 후미진 골목길에서 결국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는 가운데 그녀의 의식이 꺼져가려 할 때였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 거지가 추위에 덜덜 떨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화만큼이나 절박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날 민마님이 걷어찼던 시루에서 간신히 건져낸 눈과 흙이 묻었지만 아직 온기가 조금 남아있던 떡 몇 조각이었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젊은 거지. 사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민심을 살피던 왕자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 아니 어쩌면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처녀가 건넨 떡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본 가장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현은 서화의 가녀린 몸을 둘러 업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시로 머물던 산중턱의 폐허가 된 사당으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이현은 젖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눈을 녹여 서화의 얼어붙은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서화는 며칠 동안 뜨거운 열에 시달렸습니다. 이현은 밤낮으로 그녀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들은 폐사당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불씨에 의지해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화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이현은 불 속에 구운 뜨거운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건넸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감집이 아닌 허물어져가는 사당의 구수한 영희 속에서 서화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마침내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의 기쁨도 잠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마을에는
끔찍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열병과 기침으로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은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알아누웠습니다. 서화와 함께 폐사당에서 지내던 이현 역시 이 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현이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며 서화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닌 몸을 보하고 병을 다스리는 약떡을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서화는 곧장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막 녹아내린 축축한 땅 위로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약초들이 뾰족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봄의 찬 기운을 머금은 쑥과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감초뿌리를 정성껏 캤습니다. 이현이 겨우 구해 온 얼마 되지 않는 쌀가루에 서화는 약초를 찌어 섞고 밤새 정성을 다해 떡을 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에서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서화는 먼저 이현의 입에 조심스럽게 떡을 넣어주었습니다. 며칠간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이현이 떡을 천천히 씹어 삼켰고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그의 이마에서 지독했던 열이 내렸습니다. 서화는 남은 떡을 가지고 곧장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신음하고 있는 병자들에게 자신의 약떡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심과 지혜가 담긴 그 소박한 떡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떡을 먹은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둘 기운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사당의 처녀가 신비한 떡으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당연히 박대감댁, 민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쫓아낸 소녀가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사실에 민마님은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문의 망신거리인 계집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닌다며 그녀는 당장 이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마님은 딸 민서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화가 떡을 나누어주고 있는 저작거리로 달려갔습니다. 민마님은 사람들 앞에서 서화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천한 것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배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들을 홀리고 있느냐.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의 얼굴에 또다시 먹칠을 해. 그녀는 서화가 들고 있던 떡바구니를 발로 차 흙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화는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행랑채에서 웅크리고 있던 약한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서화는 흙먼지가 묻은 떡을 조용히 주워 담으며 민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것은 요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라난 풀과 나무 뿌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화의 떡을 먹고 병에서 회복된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민마님을 가로막으며 서화를 감쌌습니다. 이 처녀는 우리를 살린 은인입니다. 부정한 것은 마님의 그 모진 마음입니다. 이현 역시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서화의 곁에 굳건히 서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눈초리 앞에서 민마님과 민서의 위세는 산산조각 났고 두 사람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져 도망치듯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큰 망신을 당한 민마님은 독이 올라 며칠을 알아누웠고 마을 사람들은 서화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화와 이현이 머무는 폐사당으로 아름아름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고마움을 표했고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다시 한번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울리는 듯한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산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붉고 푸른 깃발의 행렬이 들어섰고 햇빛에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역병을 빌미로 큰 벌이라도 내리러 온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행렬은 정확히 마을 저작거리 한복판. 며칠 전 서화가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위험 있는 복장을 한 고위 관리가 말에서 내려 박대감 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대감은 어서 나와 어명을 받들라 영문을 모른 채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온 박대감과 그 뒤를 따르던 민마님은 이 어마어마한 광경의 내심 자신들에게 큰 상이라도 내리는 것은 아닌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행렬의 중심에 있던 가장 화려한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 거지로만 알았던 이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남루한 누더기,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푸른 비단에 용이 정교하게 수놓인 골룡포가 빛나고 있었고 헝클어졌던 머리에는 빛나는 익선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을 굽어 살피는 왕가의 깊고 엄격한 위엄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화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마님과 딸 민서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현, 그는 바로 이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세자 시지였던 것입니다. 세자는 조용한 저작거리를 울리는 낭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아 나라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전국을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겪었으며 화려한 궁궐에서 배운 것보다 이 허물어진 폐사당에서 배운 것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딱딱하게 말라붙은 그날 밤 서화가 건넸던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 골목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마을의 높은 양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허나 똑같이 쫓겨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지막 온기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세자의 시선이 서화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민마님을 향했습니다. 그대는 도둑을 입에 담았고 천한 것이라 멸시했다. 허나 진정 도둑질을 하고 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세자가 손짓하자 군사 2명이 곧장 박대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군사들은 눈부신 오색 비단 한 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민마님이 그토록 귀히 여겼던 그리고 서화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비단이었습니다. 군사들은 그것을 민마님의 개인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마님은 비명을 질렀고 민서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대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양반의 명예와 가문의 체면이 실은 아내의 잔인함과 자신의 비겁함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먼지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차마 서화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세자는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반의 칭호를 더럽히고 제 핏줄을 모해하고
백성을 기만한 죄를 물어 박씨 가문의 모든 벼슬과 지위를 박탈한다. 또한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이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줄 것이다. 민마님과 민서는 평생 그들이 멸시했던 평민의 신분으로 먼 변방의 섬으로 유배되어 자신들이 서화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는 박대감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군중을 헤치고 서화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서화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어쩔 줄 모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리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나라의 세자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궁궐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지만 이 나라에는 진정 백성을 품을 어미가 필요하다. 나는 굶주림을 알고 추위를 알며 자신의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를 원한다. 세자는 서화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서화야, 나와 함께 궁으로 가. 이 나라 전체에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자가 아닌 폐사당에서 함께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던 사내 이현이 있었습니다. 서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허나 저의 이 미천한 마음이라도 쓰일 곳이 있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길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완연한 봄날, 가장 화려한 예복을 입은 세자빈 서화가 세자와 함께 다시 그 상월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폐사당이 아닌 저작거리 한복판에 거대한 시루를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자빈의 신분으로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약떡을 집어 마을의 노인들과 아이들, 모든 백성에게 친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쌉쌀하고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온 마을을 감쌌고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용서이자 희망이었으며 얼어붙었던 땅에 찾아온 진정한 봄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지만 어쩐지 이 방 안은 온기로 가득한 것 같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가장 추운 겨울날, 진심을 다해 작은 것이라도 나눈다면 서화의 그 약떡이 주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심이야말로 모든 얼음을 녹이는 힘이며 어진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빛나는 단 하나의 신분이라는 것을요. 이제 편히 주무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흰 눈에 덮여 초가집 지붕마다 두터운 소미불을 씌운 듯했고 흙먼지 날리던 마을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겨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마을 한 구석, 퇴임한 박대감의 저택이 있었으나 그곳의 겨울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행랑채의 작은 방에 서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박대감에 돌아가신 첩이 낳은 딸, 이른바 소녀였습니다. 그 신분 때문에 서화는 핏줄이 섞인 가족들로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홀로 지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서화는 앙상한 어깨를 움츠린 채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배틀이 찰칵거리며 밤의 정적을 깨는 소리와 문틈으로 칼날처럼 파고드는 바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 멀리 따뜻한 안채에서는 박대감의 본부인인 민마님과 그녀의 딸 민서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이따금씩 밤공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은 그들의 웃음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마님의 기침을 다스리기 위해 다리는 쓴 한약 냄새와 민서의 저녁상에 오를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여 서화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화는 제 앞에 놓인 김이 다 식어버린 흰 쌀밥 한 그릇과 묽은 된장국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서화의 손은 멈추지 않고 묵묵히 배를 짰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배 짜는 일을 일찍 마치고 부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항아리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화가 며칠 동안 자신의 밥을 덜어내어 몰래 모은 찹쌀과 붉은 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르쳐준 떡을 만들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서화야, 진심을 다해 만든 따뜻한 떡 한 조각은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호호 불며 작은 시루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본 민마님이 매서운 눈초리로 행랑채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막 김이 오르기 시작한 시루를 본 민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귀한 쌀을 축내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느냐. 내 어미의 그 천한 피가 어디 가겠느냐만. 감히 주인의 것을 훔쳐 내 주린 배를 채우려 해. 민마님은 모진 말을 쏟아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발로 시루를 걷어찼습니다. 하얀 김을 뿜던 시루가 마당의 눈밭으로 나뒹굴었고 뜨거운 팥과 뽀얀 떡이 차가운 눈 속에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서화는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증기에 손이 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박대감이 이 소란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눈밭에 흩어진 떡과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는 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엄격한 예법과 본처의 위세에 묶인 듯 차갑게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서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얼어붙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며칠 뒤 외딴 산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이 근방에서 가장 덕망 있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궁궐로 데려가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근거는 없지만 달콤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민마님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이것이 딸 민서를 높은 자리에 앉힐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즉시 딸을 치장시킬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민마님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가장 귀한 비단을 꺼내 민서의 새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으면 오색 빛깔로 반짝이는 눈처럼 고운 명주 비단이었습니다. 박대감조차 아끼던 그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민서를 위해 준비한 비단 한 필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하인들이 모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비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마님이 매섭게 눈을 빛내며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 비단을 숨긴 것은 다름 아닌 민마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화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마님은 서화의 낡은 옷 상자 구석에서 며칠 전 그녀가 눈밭에서 주워 모은 얼어붙은 떡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이 천한 것, 감히 네가 사내를 홀릴 옷을 지으려고 가장 귀한 비단을 훔쳤구나. 내 어미처럼 천한 집만 골라서 하는구나. 서화는 억울함에 떨며 아니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도둑이 나왔다는 치욕적인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박대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그는 자신의 딸을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내쫓으라 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셌습니다. 서화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던져졌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서화는 절망감에 울부짖었습니다. 서화는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문 닫힌 저작거리에 후미진 골목길에서 결국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는 가운데 그녀의 의식이 꺼져가려 할 때였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 거지가 추위에 덜덜 떨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화만큼이나 절박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날 민마님이 걷어찼던 시루에서 간신히 건져낸 눈과 흙이 묻었지만 아직 온기가 조금 남아있던 떡 몇 조각이었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젊은 거지. 사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민심을 살피던 왕자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 아니 어쩌면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처녀가 건넨 떡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본 가장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현은 서화의 가녀린 몸을 둘러 업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시로 머물던 산중턱의 폐허가 된 사당으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이현은 젖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눈을 녹여 서화의 얼어붙은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서화는 며칠 동안 뜨거운 열에 시달렸습니다. 이현은 밤낮으로 그녀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들은 폐사당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불씨에 의지해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화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이현은 불 속에 구운 뜨거운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건넸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감집이 아닌 허물어져가는 사당의 구수한 영희 속에서 서화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마침내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의 기쁨도 잠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마을에는 끔찍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열병과 기침으로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은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알아누웠습니다. 서화와 함께 폐사당에서 지내던 이현 역시 이 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현이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며 서화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닌 몸을 보하고 병을 다스리는 약떡을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서화는 곧장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막 녹아내린 축축한 땅 위로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약초들이 뾰족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봄의 찬 기운을 머금은 쑥과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감초뿌리를 정성껏 캤습니다. 이현이 겨우 구해 온 얼마 되지 않는 쌀가루에 서화는 약초를 찌어 섞고 밤새 정성을 다해 떡을 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에서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서화는 먼저 이현의 입에 조심스럽게 떡을 넣어주었습니다.
며칠간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이현이 떡을 천천히 씹어 삼켰고,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그의 이마에서 지독했던 열이 내렸습니다. 서화는 남은 떡을 가지고 곧장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신음하고 있는 병자들에게 자신의 약떡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심과 지혜가 담긴 그 소박한 떡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떡을 먹은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둘 기운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사당의 처녀가 신비한 떡으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당연히 박대감댁, 민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쫓아낸 소녀가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사실에 민마님은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문의 망신거리인 계집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닌다며 그녀는 당장 이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마님은 딸 민서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화가 떡을 나누어주고 있는 저작거리로 달려갔습니다. 민마님은 사람들 앞에서 서화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천한 것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배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들을 홀리고 있느냐.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의 얼굴에 또다시 먹칠을 해. 그녀는 서화가 들고 있던 떡 바구니를 발로 차 흙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화는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행랑채에서 웅크리고 있던 약한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서화는 흙먼지가 묻은 떡을 조용히 주워 담으며 민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것은 요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라난 풀과 나무 뿌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화의 떡을 먹고 병에서 회복된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민마님을 가로막으며 서화를 감쌌습니다. 이 처녀는 우리를 살린 은인입니다. 부정한 것은 마님의 그 모진 마음입니다. 이현 역시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서화의 곁에 굳건히 서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눈초리 앞에서 민마님과 민서의 위세는 산산조각 났고 두 사람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져 도망치듯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큰 망신을 당한 민마님은 독이 올라 며칠을 앓아누웠고 마을 사람들은 서화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화와 이현이 머무는 폐사당으로 아름아름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고마움을 표했고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다시 한번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울리는 듯한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산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붉고 푸른 깃발의 행렬이 들어섰고 햇빛에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역병을 빌미로 큰 벌이라도 내리러 온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행렬은 정확히 마을 저작거리 한복판. 며칠 전 서화가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위험 있는 복장을 한 고위 관리가 말에서 내려 박대감 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대감은 어서 나와 어명을 받들라 영문을 모른 채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온 박대감과 그 뒤를 따르던 민마님은 이 어마어마한 광경의 내심 자신들에게 큰 상이라도 내리는 것은 아닌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행렬의 중심에 있던 가장 화려한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 거지로만 알았던 이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남루한 누더기,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푸른 비단에 용이 정교하게 수놓인 골룡포가 빛나고 있었고 헝클어졌던 머리에는 빛나는 익선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을 굽어 살피는 왕가의 깊고 엄격한 위엄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화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마님과 딸 민서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현, 그는 바로 이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세자 시지였던 것입니다. 세자는 조용한 저작거리를 울리는 낭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아 나라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전국을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겪었으며 화려한 궁궐에서 배운 것보다 이 허물어진 폐사당에서 배운 것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딱딱하게 말라붙은 그날 밤 서화가 건넸던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 골목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마을의 높은 양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허나 똑같이 쫓겨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지막 온기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세자의 시선이 서화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민마님을 향했습니다. 그대는 도둑을 입에 담았고 천한 것이라 멸시했다. 허나 진정 도둑질을 하고 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세자가 손짓하자 군사 2명이 곧장 박태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군사들은 눈부신 오색 비단 한 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민마님이 그토록 귀히 여겼던 그리고 서화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비단이었습니다. 군사들은 그것을 민마님의 개인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마님은 비명을 질렀고 민서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대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양반의 명예와 가문의 체면이 실은 아내의 잔인함과 자신의 비겁함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먼지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차마 서화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세자는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반의 칭호를 더럽히고 제 핏줄을 모해하고 백성을 기만한 죄를 물어 박씨 가문의 모든 벼슬과 지위를 박탈한다. 또한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이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줄 것이다. 민마님과 민서는 평생 그들이 멸시했던 평민의 신분으로 먼 변방의 섬으로 유배되어 자신들이 서화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는 박대감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군중을 헤치고 서화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서화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어쩔 줄 모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리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나라의 세자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궁궐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지만 이 나라에는 진정 백성을 품을 어미가 필요하다. 나는 굶주림을 알고 추위를 알며 자신의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를 원한다. 세자는 서화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서화야, 나와 함께 궁으로 가. 이 나라 전체에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자가 아닌 폐사당에서 함께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던 사내 이현이 있었습니다. 서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허나 저의 이 미천한 마음이라도 쓰일 곳이 있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길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완연한 봄날, 가장 화려한 예복을 입은 세자빈 서화가 세자와 함께 다시 그 상월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폐사당이 아닌 저작거리 한복판에 거대한 시루를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자빈의 신분으로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약떡을 집어 마을의 노인들과 아이들, 모든 백성에게 친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쌉쌀하고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온 마을을 감쌌고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용서이자 희망이었으며 얼어붙었던 땅에 찾아온 진정한 봄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지만 어쩐지 이 방 안은 온기로 가득한 것 같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가장 추운 겨울날, 진심을 다해 작은 것이라도 나눈다면 서화의 그 약떡이 주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심이야말로 모든 얼음을 녹이는 힘이며 어진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빛나는 단 하나의 신분이라는 것을요. 이제 편히 주무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흰 눈에 덮여 초가집 지붕마다 두터운 소미불을 씌운 듯했고 흙먼지 날리던 마을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겨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마을 한 구석, 퇴임한 박대감의 저택이 있었으나 그곳의 겨울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행랑채의 작은 방에 서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박대감에 돌아가신 첩이 낳은 딸, 이른바 소녀였습니다. 그 신분 때문에 서화는 핏줄이 섞인 가족들로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홀로 지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서화는 앙상한 어깨를 움츠린 채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배틀이 찰칵거리며 밤의 정적을 깨는 소리와 문틈으로 칼날처럼 파고드는 바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 멀리 따뜻한 안채에서는 박대감의 본부인인 민마님과 그녀의 딸 민서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이따금씩 밤공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은 그들의 웃음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마님의 기침을 다스리기 위해 다리는 쓴 한약 냄새와 민서의 저녁상에 오를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여 서화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화는 제 앞에 놓인 김이 다 식어버린 흰 쌀밥 한 그릇과 묽은 된장국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서화의 손은 멈추지 않고 묵묵히 배를 짰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배 짜는 일을 일찍 마치고 부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항아리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화가 며칠 동안 자신의 밥을 덜어내어 몰래 모은 찹쌀과 붉은 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르쳐준 떡을 만들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서화야, 진심을 다해 만든 따뜻한 떡 한 조각은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호호 불며 작은 시루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본 민마님이 매서운 눈초리로 행랑채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막 김이 오르기 시작한 시루를 본 민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귀한 쌀을 축내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느냐. 내 어미의 그 천한 피가 어디 가겠느냐만. 감히 주인의 것을 훔쳐 내주린 배를 채우려 해. 민마님은 모진 말을 쏟아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발로 시루를 걷어찼습니다. 하얀 김을 뿜던 시루가 마당의 눈밭으로 나뒹굴었고 뜨거운 팥과 뽀얀 떡이 차가운 눈 속에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서환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증기에 손이 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박대감이 이 소란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눈밭에 흩어진 떡과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는 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엄격한 예법과 본처의 위세에 묶인 듯 차갑게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서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얼어붙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며칠 뒤 외딴 산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이 근방에서 가장 덕망 있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궁궐로 데려가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근거는 없지만 달콤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민마님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이것이 딸 민서를 높은 자리에 앉힐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즉시 딸을 치장시킬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민마님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가장 귀한 비단을 꺼내 민서의 새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으면 오색 빛깔로 반짝이는 눈처럼 고운 명주 비단이었습니다. 박대감조차 아끼던 그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민서를 위해 준비한 비단 한 필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하인들이 모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비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마님이 매섭게 눈을 빛내며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 비단을 숨긴 것은 다름 아닌 민마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화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마님은 서화의 낡은 옷 상자 구석에서 며칠 전 그녀가 눈밭에서 주워 모은 얼어붙은 떡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이 천한 것, 감히 네가 사내를 홀릴 옷을 지으려고 가장 귀한 비단을 훔쳤구나. 내 어미처럼 천한 집만 골라서 하는구나. 서화는 억울함에 떨며 아니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도둑이 나왔다는 치욕적인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박대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그는 자신의 딸을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내쫓으라 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셌습니다. 서화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던져졌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서화는 절망감에 울부짖었습니다. 서화는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문 닫힌 저작거리에 후미진 골목길에서 결국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는 가운데 그녀의 의식이 꺼져가려 할 때였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 거지가 추위에 덜덜 떨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화만큼이나 절박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날 민마님이 걷어찼던 시루에서 간신히 건져낸 눈과 흙이 묻었지만 아직 온기가 조금 남아있던 떡 몇 조각이었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젊은 거지. 사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민심을 살피던 왕자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 아니 어쩌면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처녀가 건넨 떡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본 가장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현은 서화의 가녀린 몸을 둘러 업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시로 머물던 산중턱의 폐허가 된 사당으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이현은 젖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눈을 녹여 서화의 얼어붙은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서화는 며칠 동안 뜨거운 열에 시달렸습니다. 이현은 밤낮으로 그녀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들은 폐사당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불씨에 의지해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화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이현은 불 속에 구운 뜨거운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건넸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감집이 아닌 허물어져가는 사당의 구수한 영희 속에서 서화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마침내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의 기쁨도 잠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마을에는 끔찍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열병과 기침으로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은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알아누웠습니다. 서화와 함께 폐사당에서 지내던 이현 역시 이 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현이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며 서화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닌 몸을 보하고 병을 다스리는 약떡을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서화는 곧장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막 녹아내린 축축한 땅 위로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약초들이 뾰족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봄의 찬 기운을 머금은 쑥과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감초뿌리를 정성껏 캤습니다. 이현이 겨우 구해 온 얼마 되지 않는 쌀가루에 서화는 약초를 찌어 섞고 밤새 정성을 다해 떡을 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에서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서화는 먼저 이현의 입에 조심스럽게 떡을 넣어주었습니다. 며칠간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이현이 떡을 천천히 씹어 삼켰고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그의 이마에서 지독했던 열이 내렸습니다. 서화는 남은 떡을 가지고 곧장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신음하고 있는 병자들에게 자신의 약떡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심과 지혜가 담긴 그 소박한 떡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떡을 먹은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둘 기운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사당의 처녀가 신비한 떡으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당연히 박대감댁, 민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쫓아낸 소녀가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사실에 민마님은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문의 망신거리인 계집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닌다며 그녀는 당장 이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마님은 딸 민서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화가 떡을 나누어주고 있는 저작거리로 달려갔습니다. 민마님은 사람들 앞에서 서화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천한 것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배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들을 홀리고 있느냐?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의 얼굴에 또다시 먹칠을 해. 그녀는 서화가 들고 있던 떡바구니를 발로 차 흙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화는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행랑채에서 웅크리고 있던 약한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서화는 흙먼지가 묻은 떡을 조용히 주워 담으며 민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것은 요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라난 풀과 나무 뿌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화의 떡을 먹고 병에서 회복된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민마님을 가로막으며 서화를 감쌌습니다. 이 처녀는 우리를 살린 은인입니다. 부정한 것은 마님의 그 모진 마음입니다. 이현 역시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서화의 곁에 굳건히 서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눈초리 앞에서 민마님과 민서의 위세는 산산조각 났고 두 사람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져 도망치듯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큰 망신을 당한 민마님은 독이 올라 며칠을 앓아누웠고 마을 사람들은 서화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화와 이현이 머무는 폐사당으로 아름아름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고마움을 표했고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다시 한번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울리는 듯한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산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붉고 푸른 깃발의 행렬이 들어섰고 햇빛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역병을 빌미로 큰 벌이라도 내리러 온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행렬은 정확히 마을 저작거리 한복판. 며칠 전 서화가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위험 있는 복장을 한 고위 관리가 말에서 내려 박대감 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대감은 어서 나와 어명을 받들라 영문을 모른 채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온 박대감과 그 뒤를 따르던 민마님은 이 어마어마한 광경의 내심 자신들에게 큰 상이라도 내리는 것은 아닌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행렬의 중심에 있던 가장 화려한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 거지로만 알았던 이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남루한 누더기,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푸른 비단에 용이 정교하게 수놓인 골룡포가 빛나고 있었고 헝클어졌던 머리에는 빛나는 익선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을 굽어 살피는 왕가의 깊고 엄격한 위엄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화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마님과 딸 민서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현, 그는 바로 이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세자 시지였던 것입니다. 세자는 조용한 저작거리를 울리는 낭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아 나라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전국을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겪었으며 화려한 궁궐에서 배운 것보다 이 허물어진 폐사당에서 배운 것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딱딱하게 말라붙은 그날 밤 서화가 건넸던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 골목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마을의 높은 양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허나 똑같이 쫓겨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지막 온기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세자의 시선이 서화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민마님을 향했습니다. 그대는 도둑을 입에 담았고 천한 것이라 멸시했다. 허나 진정 도둑질을 하고 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세자가 손짓하자 군사 2명이 곧장 박태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군사들은 눈부신 오색 비단 한 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민마님이 그토록 귀히 여겼던, 그리고 서화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비단이었습니다. 군사들은 그것을 민마님의 개인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마님은 비명을 질렀고 민선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대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양반의 명예와 가문의 체면이 실은 아내의 잔인함과 자신의 비겁함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먼지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차마 서화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세자는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반의 칭호를 더럽히고 제 핏줄을 모해하고 백성을 기만한 죄를 물어 박씨 가문의 모든 벼슬과 지위를 박탈한다. 또한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이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줄 것이다. 민마님과 민선은 평생 그들이 멸시했던 평민의 신분으로 먼 변방의 섬으로 유배되어 자신들이 서화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는 박대감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군중을 헤치고 서화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서화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어쩔 줄 모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리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나라의 세자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궁궐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지만 이 나라에는 진정 백성을 품을 어미가 필요하다. 나는 굶주림을 알고 추위를 알며 자신의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를 원한다. 세자는 서화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서화야, 나와 함께 궁으로 가. 이 나라 전체에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자가 아닌 폐사당에서 함께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던 사내 이현이 있었습니다. 서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허나 저의 이 미천한 마음이라도 쓰일 곳이 있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길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완연한 봄날, 가장 화려한 예복을 입은 세자빈 서화가 세자와 함께 다시 그 상월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폐사당이 아닌 저작거리 한복판에 거대한 시루를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자빈의 신분으로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약떡을 집어 마을의 노인들과 아이들, 모든 백성에게 친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쌉쌀하고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온 마을을 감쌌고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용서이자 희망이었으며 얼어붙었던 땅에 찾아온 진정한 봄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지만 어쩐지 이 방 안은 온기로 가득한 것 같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가장 추운 겨울날, 진심을 다해 작은 것이라도 나눈다면 서화의 그 약떡이 주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심이야말로 모든 얼음을 녹이는 힘이며 어진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빛나는 단 하나의 신분이라는 것을요. 이제 편히 주무십시오.